국민 라디오. 위안부 피해자 배춘희 할머니께서 파란만장한 이승의 삶을 정리하고 영면에 드셨습니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54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 기억도 흐릿해지고 옳고 그름의 선명성도 경계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네 삶이 다 그런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죠. 하지만 가끔씩은 그때 그 당시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못했음이 뼈에 사무치도록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두고두고 우리의 발목을 잡을 일들 꽤 있죠. 더 늦기 전에, 기억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바로잡을 일들에 대한 철저한 마무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명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국민라디오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스토리텔러 이윤호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요, 나 먹고 사는 게 참 바빠서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끔씩은 내 삶만 그렇게 집중해서 사는 게요, 이게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자꾸 가슴을 이렇게 한 구석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그렇죠.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참혹한 어떤 현실들을 겪으면서, 사실 그 먹고 사는 문제는 참 숭고한 문제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최근의 일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마 이 시간대를 통해서 그렇게요, 우리가 우리 삶에만 이렇게 시야를 좁히고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좀 자극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리고, 자, 그렇다면 시야를 어느 선까지 넓혀야 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해답도 어느 정도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많은 혼란을 느끼는데요. 뭐냐 하면 이렇게 어찌 보면 맥락 없이 매주 그냥 툭툭툭툭 떨어지는 어떤 사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방통행로라는 책을 써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찌라시 같은 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근데 베냐민이 왜 그런 글들을 가지고 글을 썼을까를 보면 우리는 언제나 틀에 짜여 있는 어떤 것만이 그래서 그런 어떤 프리즘 안에서만 보고 혹은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만 담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베냐민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길을 걸어가면서 느끼는 이것저것을 그냥 찌라시 형태로 막 쓰고 그것이 모든 이러저러한 현상들을 꿰뚫는 어떤 일방통행로의 의미들을 얘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이 3시 방송에 출연하는 많은 게스트들이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그것을 꿰뚫고 있는 우리 시대의 어떤 이야기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때의 내용들이 조금 저번 주하고 무슨 맥락이지 싶지만 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일상의 어떤 문제들에 대한 단초들, 또 우리가 한번 뒤집어 봐야 할 것들, 조금 더 정밀하게 한번 훑어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매 순간요. 예. 신경이 곤두서서 모든 것에 다 우리가 주의 집중을 기울이면서 살 수가 없어요. 예. 때로는요, 잊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잊어서는 안 되는데 잊고 있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딴 건 안 바라고요. 예. 매 순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곤두서서 살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예.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살짝 건드려 줄 때 내가 잊고 있었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수준만 돼도 저는 그래도 좀 덜 미안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는 세월호 문제들을 계속 4월 16일부터 지금까지 겪으면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몇 주 전에 마지막 녹음돼 왔던 엄마 미안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못 듣겠더라고요. 막 그렇게 이것마저 들어버리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못 들었어요. 못 듣고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다 그래도 들어야죠. 정면으로 봐야죠. 그러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우울증 비슷한 증세가 막 오고 촛불을 나가서도 뭔가 풀리지 않는 어떤 것들에 계속 괴로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것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쉬어서 좀 여유와 조금은 그 통찰을 위해서 쉬어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또 그것에 직면해서 아파하고 또 함께하고 이런 태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한번 우리가 최근에 이제 동학 혁명을 다시 되새기면서 친일파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지금 새누리당 정권이 결국 친일파들의 후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친일파를 척결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이 항진된 민족주의가 조금 불편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자면 그렇게 따져보면 새누리당뿐만이 아니라 새천년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이요. 새정치민주연합 역시도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것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예컨대 친일을 했던 사람들의 일제부역자죠. 정확하게 보면 그들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던 남한 정부와 항일을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던 그 북한 정권들의 과정에서 과연 친일의 문제만 혹은 항일과 친일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만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볼까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진정 자유로운 진짜 언론 국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6월 4일 지방선거일 그 모든 사람들의 신경이 선거에 집중되어 있는 동안 전주에서는 굉장히 노동자 탄압과 관련된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났죠. 예. 그리고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예, 제가 대학로에 잠깐 갔더니 그쪽에서도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조합 동지들이
집회를 열었더라고요. 근데 어느 언론에서도 사실 집중하는 언론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렇죠. 네. 노동자들의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다뤄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나. 어차피 삼성, 어차피 대기업의 광고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희생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TV, 국민라디오가 정말 뜻깊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CMS 신청자가 사실은 안정적으로 3만 명 이상은 나와줘야지 지금 상황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7,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귀찮으시겠지만, 조금 잊고 계셨겠지만, 예. 조금 서둘러 주셔가지고 CMS 신청을 좀 많이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광고로 언론이 유지된다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결국 재벌의 그런 의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국민TV가 지금 어쨌거나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한번 참 언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늘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건요. 가만히 앉아서 주세요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군가의 희생과 그리고 사실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작업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 싶은데요. 학생들의 그 국어 교과서에는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실려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일제 식민지 동안 우리말을 쓸 수 없었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민족의 소중함 그리고 위대함을 일깨워주는 작품으로 읽혀왔던 거죠. 그리고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제 그것이 읽혀졌고 또 그렇게 교육되어 왔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러한가라는 문제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그 마지막 수업에는 그런 거죠. 프란츠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프랑스어를 배우는 수업이 너무너무 지겹고 그 다음에 그날따라 이제 분사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고 공표를 해놨기 때문에 학교 가기가 너무 싫었고 게다가 그런저런 이유로 늦어졌죠. 그래서 가지 말까 막 고민하다가 그리고 고민하다가 무서워서 이제 어쨌거나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가다가 이제 한 노인을 만나죠. 그런데 그 노인이 평소와 다르게 그런 얘기를 하죠. 얘야 그렇게 서두를 것 없다. 지각은 하지 않을 테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아해하면서 이제 프란츠는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데 항상 그 무섭기만 했던 그 아멜 선생님 언제나 회초리로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야단만 치던 그 아멜 선생님이 그날따라 교실이 너무 조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면서 이제 프란츠는 교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평소와는 달리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밀 선생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란츠 어서 내 자리로 가서 앉아라. 우리는 그냥 수업을 시작할 뻔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복장 역시도 우리로 보면 이제 정장을 입고 그리고 이제까지와는 다른 아주 정돈된 옷들을 입고 이제 수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그 아멜 선생이 교단에 올라가더니 이제 부드럽고 엄숙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소설의 한 부분들을 좀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내 마지막 수업이에요. 베를린에서 알사스와 로렌의 학교에서는 독일어만 가르치라는 지시가 내렸어요. 내일 새 선생님이 오십니다. 오늘로써 프랑스어 공부는 끝입니다. 명심에 들어요. 나는 선생님의 이와 같은 몇 마디 말씀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 고약한 놈 같으니. 면사무소에 나붙은 계시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프랑스어 공부. 그런데 나는 그때 겨우 글을 쓸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제 아주 배우지 못하게 된단 말인가. 이대로 끝맺어야 하나. 이제는 헛되이 보낸 그 시간들이 세둥지나 찾아다니고 자르강의 얼음이나
지치러 다니느라 학교를 빠지는 시간들이 한스럽게 짝이 없었어요. 조금 전만 해도 그처럼 지겨운 생각이 들고 두려운 생각이 앞서던 내 책들, 문법책, 성경 등이 이제 와서는 헤어지기 아쉬운 친구처럼 생각됐어요. 아멜 선생님에 대해서도 같은 심정이었어요. 선생님이 떠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벌을 받고 회초리로 얻어맞던 생각은 씻은 듯 가셔버렸어요. 가엾은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옷을 잘 차려 입은 것도 이 마지막 수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을 영감들이 교실에 와 있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그것은 그들이 학교에 좀 더 자주 얼굴을 내놓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다는 뜻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선생님이 40년 동안 수고하신 공로에 대해 감사하고 또 사라져가는 조국에 대한 자기들의 의무를 다하려는 뜻도 곁들여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은 나를 지명하셨어요. 내가 웰 차례가 된 거예요. 내가 그 분사법을 조금도 틀리지 않고 큰 소리로 줄줄 웰 수만 있었던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나는 첫마디부터 막혀버렸어요. 나는 안타까운 생각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몸만 흔들고 있었어요. 아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프란츠, 난 널 탓하지 않아. 넌 충분히 뉘우치고 있을 테니까 의뢰 그런 거야. 누구나 이렇게 생각해왔지. 왜 서두를 것 없지 않나. 내일도 있는데 하고. 그 결과 너처럼 되는 거야. 아, 공부할 것들을 날마다 내일로 미룬 게 우리 알사스의 가장 큰 불행이었어. 이제 저 프러시아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뭐라고? 너희는 프랑스이라며. 너희 말도 할 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군 하고. 하지만 프란츠, 너만의 잘못은 아니야. 우리가 다 가책을 느껴야 해.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교육에 별 관심이 없었어. 몇 푼의 돈을 더 벌기 위해 여러분을 밭이나 공장으로 보내기를 원했지. 그러나 자신은 가책을 느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나? 공부시키는 대신 우리 집 마당에 물을 주라고 하지 않았던가? 또 나는 은어를 낚으러 가고 싶을 때 여러분을 놀린 적이 없었던가? 아멜 선생님은 이어 프랑스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즉 프랑스어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명중한 말이며 우리가 잘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한 결애가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될지라도 자기 말만 잘 간직하면 마치 감옥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지요. 다음에 선생님은 문법책을 읽어주었어요. 나는 그것이 하도 알기 쉬워 놀랄 지경이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주 쉬워 보였어요. 하긴 내가 이처럼 열심히 들은 적이 없었고 또 선생님이 그처럼 성의 있게 설명해 준 적도 없었어요. 그것은 이 가엾은 선생님이 이곳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부 우리 머릿속에 단번에 넣어주려는 듯이 보였어요. 우리는 외기를 끝마치고 다음 시간에 쓰기 연습을 했어요. 아멜 선생님은 이날을 위해 새 쓰기 책을 준비했는데 거기에는 동그스름한 아름다운 글씨체로 프랑스 알사스 하고 쓰여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조그만 겉발들이 우리 책상에 꽂혀 교실 전체에 펄럭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깃발들이 우리 책상에 꽂혀 교실 전체에 펄럭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모두가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몰라요. 아무도 떠들지 않았어요. 펜촉이 노트 위를 스치는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한 번은 풍뎅이들이 날아들었으나 아무도 거기로 눈길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슨 프랑스어라도 되는 것처럼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작대기를 긋고 있는 꼬마들까지도 그랬어요. 나는 학교 지붕 위에서 꾸르르 우는 비둘기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비둘기들도 멀지 않아 독일어로 울게 되지 않을까. 내가 가끔 책에서 눈을 들어보면 아멜 선생님은 교단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마치 이 조그마한 학교를 온통 눈 속에 넣어 가기라도 할 듯 주위의 물건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선생님은 똑같은 장소에서 교정을 마주보며 같은 교실에서 40년 동안 지내온 거예요. 다만 오래 쓰는 동안에 의자와 책상들이 닳아 반들거리고 마당에 호두나무가 자라고 선생님이 심은 흠덩굴이 지붕까지 뻗어 창문을 장식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선생님은 이 모든 것들과 헤어져야 하는 거예요. 2층에서 선생님의 누이가 짐을 꾸리느라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만 들려왔어요. 그러니 선생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튿날이면 선생님과 그 누이는 이 땅을 아주 떠나야 하거든요. 그러나 선생님은 수업을 끝까지 계속하려는 각오를 굳게 하고 있었어요. 쓰기가 끝나자 다음은 역사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우리 꼬마들은 바부비보부를 합창했어요. 교실 안쪽에서는 오재 영감이 교과서를 두 손으로 든 채 안경을 쓰고 아이들과 함께 한자 한자 띄어 읽고 있었어요. 그도 무척 열심히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감동한 나머지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책 읽는 소리는 하도 우스워 우리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를 알 수 없었어요. 아, 나는 이 마지막 수업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지요. 성당의 괴종 소리가 12시를 치더니 이어 앙젤리의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때마침 교실 창문 아래 훈련을 끝내고 돌아오는 프러시아 군들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멜 선생님은 매우 창백한 얼굴을 하고 교단에서 일어났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나는 하고 선생님은 말씀했어요. 선생님의 목줄을 무엇인가가 죄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은 말을 다 끝맺지 못했어요. 선생님은 흑판을 향해 돌았었더니 백목을 쥐고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쓰는 것이었어요. 프랑스 만세. 선생님은 벽에 이마를 댄 채 한참 계시더니 우리에게 손짓하면서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끝났다. 다들 돌아가거라. 예. 이렇게 끝나는 알퐁스 도데의 이제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죠. 이 소설은 그 강렬한 민족주의의 메시지로 청소년기의 많은 한국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겨준 것이죠. 근데 이걸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양대에 계시는 그 임지연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소설의 무대인 알사스 로렌 주민들의 혈통적으로 어떨까 하는 것을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실제로 독일인이고 네. 또 18세기 말까지 독일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아는 한국인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이 알사스 로렌은 독일 땅이었다 프랑스 땅이었다 왔다 갔다 전쟁이 끝날 때마다 왔다 갔다 했던 땅이고 혈통은 사실 게르만 혈통들이죠. 그리고 언어도 독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은 그 알사스 로렌 주민들이 중세 이래 독일어를 사용하고 독일 문화권에 속해 있었죠. 혈통적으로도 게르만에 가까웠고 그러나 이들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자 주민 투표를 통해서 기꺼이 프랑스 민족에 통합되는 길을 택했던 아주 특수한 경우고 이것 때문에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제 역사학자가 민족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비유드는 곳이 바로 이 알사스 로렌인데요. 결국 이것은 그들이 혈통적인 의미에서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자유평등 박애라는 슬로건 아래 혁명 프랑스 정부가 약속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에 표를 던진 거죠. 이들에게 혈통과 언어를 쫓는다는 것이 곧 독일 봉건적 지배 아래 들어간 것을 의미하였고 알퐁스 도데가 감동적으로 그린 알사스 로렌 주민들의 감동적 프랑스 민족주의는 그러므로 혈통이나 언어 등의 원초적 유대감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프랑스 공화정이라는 시민적 공동체에 대한 시민적 헌신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임지영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스스로 민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그들은 선택한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혈통적이고 문화적인 언어권으로부터 규정되는 그런 원초적 민족주의에 대한 이제 유럽에서의 논쟁이 시작됐고 결국은 지금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태의연한 어쩌면 너무나도 위험한 어떤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시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것과도 관계되는데요. 이제 흔히 우리가 민족하면 단일한 언어를 쓰고 단일한 혈통을 가진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죠. 그러나 민족 혹은 민족주의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논쟁은 크게 민족을 고대로부터 존재해온 원초적 실제로 보는가 아니면 근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 생겨난 역사적 구성물로 보는가로 나뉘게 됩니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 단일 민족임을 자랑하면서 만들어내는 우리의 경험과 달리 민족은 사실
근대라는 어떤 거시적 사회 변화의 산물로 보는 것이 요즘 보편적인 추세가 되어 있죠. 민족이 실제하는 것이든 아니면 개념으로만 있는 것이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전히 민족을 내세운 위력을 떨치고 있는 민족주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족주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매우 다양한 얼굴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 시대에는 파시즘으로 드러났고요. 일제 우리 민족들에게는 하나의 저항이라는 성격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에게는 테러리즘으로 들어오고 미국에게는 제국주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이것이 예를 들면 지금의 아베 정권도 그렇지만 고이즈미 총리가 왜 주위 국가들의 엄청난 분노를 폭발시키면서도 신사창배를 강행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독도 영유권을 자신들이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쌓아오는 이유는 뭘까? 그것이 분명히 그것을 지지하는 주변국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기에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죠. 뭐냐면 외부의 적들로부터 스스로를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궁극주의적, 전체주의적 혹은 민족주의적 어떤 경향들에 대한 어떤 이데올로기가 그 안에는 놓여 있는 거죠. 결국 독도가 다케시마로 규정하고 또 끊임없이 A급 전범들이 있었던 그런 신사에 참배하는 것들 역시도 또 다른 의미의 민족주의의 부활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물론 새 역사 교과서라고 하나요? 일본에서 만들어졌던 우익 교과서에서 만들어지는 이러저러한 주변국들에 대한 어떤 왜곡들 이런 것 역시도 또 다른 그러한 주변의 어떤 분노들을 통해서 자국민들을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고 이것이 팽창적 민족주의 하나의 과정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좌파냐 우파냐를 떠나서 친일파 문제를 바라보는 이 문제 역시도 그 연장선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적어도 우리가 과거의 역사들을 정확하게 인지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어떤 자기 정체성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세계사 속에서의 그 한반도 혹은 남한의 위치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문제를 어떤 정벌 하거나 혹은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을 성찰하고 그리고 미래를 보다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한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민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오류가요. 저는 굉장히 이중적이라는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어서 우리 민족이 핍박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 피해 의식이 사실은 어느 정도 사로잡히고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현재적으로 민족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다민족 국가가 되고 있죠, 이미.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핍박을 가했고 겁박을 했던 그 민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분법의 어떤 프레임인데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민족주의가 과거에 저항적 민족주의가 분명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의 현대사로 돌아와서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는 데에는 그러한 어떤 저항적 의미들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국민 동원 체제의 필요성에 의해서 민족주의는 만들어져 왔고 그리고 내재되어 왔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또다시 그러한 제국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는 필연적으로 다른 종족에 대한 어떤 타자성 혹은 배타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러자면 이런 거죠. 일제 부역자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사전을 만들고 교과서를 제대로 세우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문제가 친일파냐 아니냐의 문제의 프레임 속에서 가둬두는 순간 여기에는 어떠한
오늘의 성찰도 내일의 발전도 없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제 오늘날 민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민족을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언어에 의해서 상상되는 정치 공동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의는 미국의 인류학자인 이제 앤더슨에 의한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혈통 중심의 민족 개념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한 민족이라고 하나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아마도 그것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저항을 위해서 필요했고, 때로는 국가 동원 체계를 위해서 필요했고, 때로는 제국주의적 팽창주의를 위해서 필요했던 개념이죠. 우리나라의 민족사에서도 보면 당군이라는 기원이 상정됐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나라 지배하에서의 침략을 받고 있었던 고려말, 일연에 의해서 만드는 삼국유사가 그 처음이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당군 신화 이야기가 나온 것이. 예. 그리고 더더욱 당군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보편화하면서 대단히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었던 것도 일제의 강점하에 있었던 구한말 대종교였다는 점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필요에 의해서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나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팽창주의든 저항적이든 간에 그것이 즉 옳고 그름의 문제 이전에 그것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것이지 원래 원초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동체에 대한 억압이 존재할 때마다 억압받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기원을 동일한 것으로 상정함으로써 그 저항의 어떤 힘들을 모아내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저항적 민족주의 혹은 저항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어떤 민족 개념들은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수함을 상상함으로써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힘의 결집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상상된 개념이라면 민족이라는 개념은 적어도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18세기 이후 19세기나 돼서 비로소 인간이 발명해낸 것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이제 20세기 신체호에 의해서 고대사가 개발되면서 1910년대 당시에 이제 제한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개념으로 20세기에 와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보다 현실화됐지만 유럽에는 이제 18세기 말부터 서서히 민족이라는 개념들이 만들어지면서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민족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상상된 개념이라면 그런 18세기 이후에 발명해낸 것이 되는데 민족을 발명하고자 하는 의지의 집합을 우리는 민족주의로 불러왔죠. 오늘날 체첸의 민족주의 분쟁이나 팔레스타인 분쟁들을 얘기할 때 이 말이 사용된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이때의 민족주의라는 말은 스스로 민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민족이 애초부터 존재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민족주의라는 것은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민족은 결국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에 의해서 발명된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민족이라는 것은 인쇄기술과 자본주의의 결합, 그리고 18세기 이후의 영토국가의 구성원들 스스로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개념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죠. 한편에 팽창하기 위한 국민의 통합이 필요한 것이 이제 팽창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전체주의로 등장했다면 그것으로부터 억압받고 있었던 식민지 민중들의 의지의 결합으로서 이제 저항적 민족주의가 함께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난 것은 어쩌면 그 당시에 이제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당연한 것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민족주의의 문제가 이렇게 제기되고 있으면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북벌에 대한 망상이나 남벌에 대한 일본에 대한 어떤 지배에 대한 어떤 그런 상상 이것이 이제 우리 민족들의 어떤 원형처럼 느껴져 왔는데요. 그것이 민족주의의 어떤 본질은 아닐까. 즉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국민을 조직하기 위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어떤 것은 아니었을까. 이현세 씨가 그렸던 만화책 중에 남벌이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일본의 전체주의적 지배 야욕 속에서 북한과 남한이 공동으로, 일본을 이제 정벌 하는 어떤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남벌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엄청나게 이제 인기를 갖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망상들이죠. 남벌에 대한 망상,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 민족의 팽창적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아까 문희정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다민족 국가로 전환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권과 삶의 문제에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베트남 여성들의 말도 안 되는 이 폭력에 대해서 우리는 눈 감아버리고, 네. 그리고 중국 동포에 대해서 중국인이기 때문에 갖는 어떤 문제들,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합리화하는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당시에 제국주의에게 당했던 것만큼 똑같은 방식으로 제3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행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망상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배경에는 바로 그런 민족주의적 어떤 요소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결국, 그 민족주의적 요소라는 게 참 일관성이 또 없는 부분이요. 탈북하신 분들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는 어떤 갑의 입장을 취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민족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얼마나 사실은 가식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참 입 밖에 내놓기가 좀 부끄러운 얘기들이 많죠. 예. 서구에 비해서 사실 종족적이거나 혈족적 개념이 우리에게는 좀 더 강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뿌리 깊은 상상은 오늘날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배타적 민족주의를 낳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혼혈아에 대한 차별도 그렇고요. 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멸시도 그렇고 유색인종에 대한 강고한 편견들. 이 나라의 민족주의가 얼마나 배타적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사례들입니다. 물론 민족주의의 형성이 한반도 전체에 걸쳐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서로 다른 두 개의 국가체제를 설립해야 했던 우리의 역사적 비극이 낳은 어떤 분단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더욱 절절한 민족에 대한 갈구를 낳았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 민족주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친 배타성과 과도한 폐쇄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 역시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항진된 민족주의는 때로 고대사나 상고사의 민족의 강성기에 대한 향수로 이어져서 지금이 그렇죠. 지금이 우리가 특히 최근에 이제 동아시아에 대한 문제가 이 당군자파라는 어떤 우스갯소리로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민족이었냐면 중국 전체를 지배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대단히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실 고대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의 민족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런 점에서 그 당시에 고대 종족들의 연대 방식이거나 혹은 관계 방식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한국이나 중국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죠. 그런데 네네. 지금의 우리가 우리의 역사가 중국 전체를 지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갖는 이 과도한 폐쇄성, 이것이 도리어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정말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럼요. 예. 허황된 헌신인식을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20세기와의 시대에 여전히 배타적인 민족의식이 수호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민족주의라는 가치가 현재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앤더슨이 밝히듯이 민족주의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때로는 천사의 얼굴로, 때로는 악마의 얼굴로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민족주의를 통해서 형성된 근대국가는 인류에게 역사상 유례없는 발전된 문명을 선사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은 끊임없이 젊은이들의 피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옆 종족 혹은 옆에 있는 민족들은 제거돼야 될 어떤 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민족주의적 투쟁, 그것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새로운 세기에 우리에게 민족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족주의가 언제나 배탁성과 자기 순화에 연결되어 있는 이상 우리는 그것이 가져올 타자에 대한 공격성에 대해서 우리는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민족주의, 즉 우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너네라는 걸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족주의는 언제나 그것이 저항적이든 팽창적이든 간에 너희와 다른 우리를 상정하기 위한 어떤 전제의 이분법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이분법 속에서는 누군가 언제나 타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제국주의 시대는 저항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지만 지금은 우리의 국민의 혹은 우리 한반도의 이익을 위하여 누구든 희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제국주의적 감성이 놓여 있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저항적 민족주의의 출현은 팽창적 민족주의에 대한 반대적 결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즉 민족주의가 출발하게 된 계기는 즉 우리가 보다 팽창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면 그것이 독일의 파시즘을 만들어냈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민족주의의 원류라면 우리가 결국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민족주의라는 이 항진된 성격이 또 다른 팽창적 의미를 갖는다면 우리 안에서 벌어질 다양한 어떤 인간의 가치의 문제, 인권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가 언제나 배탁성과 자기 순화에 연결되어 있는 이상 우리는 그러한 타자의 공격성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결국 순화의 충동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죽임의 충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고종석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 번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순화적 태도 혹은 뭐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욕망, 뭐냐면 팽창하고자 하는 욕망. 아니 일본은 이런데 왜 우리는 이러지 못해라고 하는 욕망. 이것 속에는 누군가를 죽이고 혹은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를 대신 죽어야 될 상황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문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친일파의 문제 역시도 우리가 친일파가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지금 친일파를 제기하고 있으며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는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그것에 의해서 교육받아 왔죠.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은 항진된 민족주의로 꽉 차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정권의 부당함에 대해서 부패에 대해서 싸울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모든 것을 친일파의 프레임 안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럴 문제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앤더슨이라는 그 미국의 역사학자가 쓴 상상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의 어느 부분에 대한 잠깐 한 부분을 읽어볼까 하는데요. 민족은 제한된 것으로 상상된다. 왜냐하면 10억의 인구를 가진 가장 큰 민족도
비록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한정된 경계를 가지고 있어 그 너머에는 다른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민족도 그 자신을 인류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어떤 구세주적 민족주의자들도 기독교도들이 어느 시대를 기독교만 모인 행성이 도래할 것이라고 꿈꾸는 것과 같이 모든 인류의 성원이 그들의 민족에 동참하는 날이 올 것을 꿈꾸지는 않는다. 민족은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된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계몽사상과 혁명이 신이 정한 계층적 왕국의 합법성을 무너뜨리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어떤 보편적인 종교의 가장 신앙심 깊은 추종자라도 보편적인 종교들이 여럿 존재한다는 사실과 각 신앙의 존재론적 주장과 영토적 한계 사이에 이질 동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인간의 역사 단계에서 민족들은 자유롭기를 꿈꾸며 만일 신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면 집적받기를 꿈꾼다. 이 자유의 포식과 상징은 주권 국가이다. 마지막으로 민족은 공동체로 상상된다. 왜냐하면 각 민족에 보편화되어 있을지 모르는 실질적인 불평등과 수탈에도 불구하고 민족은 언제나 심오한 수평적 동료의식으로 상상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지난 2세기 동안 수백만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제한된 상상체들을 위해 남을 죽이기보다 스스로 기꺼이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 형제애이다. 이러한 죽음은 우리를 민족주의가 제기하는 핵심적인 문제에 갑자기 직면하게 한다. 무엇이 겨우 2세기 정도밖에 안 되는 근대 역사에 축소된 상상체들로 하여금 그렇게 대량의 희생을 낳게 하는가? 나는 이 대답의 시작이 민족주의의 문화적 근원에 놓여 있다고 믿는다. 즉 앤더슨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2세기 동안 상상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상상되었던 이 민족주의가 그 2세기 만에 그 민족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거나 죽게 하거나 혹은 스스로 죽는 일이 기꺼이 가능했다는 것은 정당한가?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도하게 민족주의의 문제, 국가 정체성의 문제에 우리 안에 꽉 차서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70년대 아무리 반독재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일본과 싸우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다 접어놓고 한일 축구전에 가서 응원을 하면서 쪽발이에 대한 성토를 하고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지금 결국 많은 뭐라고 할까요? 축구 시합에서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일본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피해의식이 만들어낸 어떤 항진된 민족주의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세대야 철두철미하게 사실 교육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학창 시절에. 그래서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보다 훨씬 어린 세대들, 지금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그 정도까지는 철두철미하게 민족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을 텐데 이 친구들의 생각이 어디서 극단적으로 드러나냐면은 인터넷 댓글에서 보면요. 그 중국과 일본 관련해서 또는 동남아 관련해서 어떤 국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린 댓글을 보면은 섬뜩할 때가 있는 거죠. 과연 이런 부분을 어디로부터 습득을 했길래 또는 내재되어 있는 거라면 더 위험한 게 아닐까. 맞아요. 우리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죠. 우리나라, 우리 엄마, 우리 집. 그렇죠. 마이 맘이 아니죠. 우리라는 집단주의가 그렇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냈고 국민공동체라고 하는 국민국가의 발전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적어도 60년대, 70년대 우리가 전후에 그 엄청난
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결국 국민이 하나가 돼서 이것을 꿰뚫고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대단히 의미 있는 것으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이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민족주의가 원래부터 존재해왔던 것이 아니고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존재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아이들의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 신문과 이제 외국 신문의 차이가 그거죠. 우리나라의 신문의 첫 번째라는 국내 정치면이에요. 네. 국내 정치, 국내 경제 다 하고 국제면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해외에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신문을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도 좀 그런가요? 외제차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양담배, 옛날에는 이제 양담배를 피면 손가락질 받습니다. 아, 그랬죠. 예. 정말 너는 애국심이 없다고. 예, 그렇죠. 매국노라고 예. 장난으로 그렇게 얘기도 그런데 하죠. 담배는 그리고 자동차는 일찌감치 글로벌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자본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과거에 존재했던 물산장려운동, 그런 국산품 애용운동, 뭐 이런 것들의 어떤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당시에 있었던 민족주의가 지금에도 그렇게 만들어짐으로써 도리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순을 가리게 된다는 것이 큰 문제인 거죠. 예컨대 이런 거예요. 저는 민족주의의 문제가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저들과 우리를 분리시킴으로써 저들의 모든 잘못이 저들에게 규정돼 있고 그와 대비되는 우리의 것은 합리화되고 우리이기 때문에 용서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 하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해외에 나간 기업들, 해외에 나가서 뭘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용납되어 버린다거나 또 우리 안에서 3세계 노동자거나 이주 노동자들의 다양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착취나 그러한 노동의 어떤 부정한 환경들 이런 것들에서 쉽게 눈 감아버리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과도한 어떤 전체주의가 도리어 그 프레임 속에서 갇혀버리는 순간 그것이 가져야 될 어떤 공공적 영역들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정권이나 또는 재벌이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조장한다라고 그들만의 탓이다라고 손가락질 할 수 없는 부분이요. 우리 안에 이미 내재돼 있고 우리 생활 속에 너무 깊숙이 뿌리박힌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정면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사실은 뿌리 뽑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예. 스스로요. 예. 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역사교과서에 교학사 교과서에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한 역사 바로세우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식민지적 삶의 끔찍한 삶이 존재했었고 그 과정에서 일제부역자의 문제나 이런 등등의 문제 결국 친일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역사 서술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그러한 문제를 성찰함으로써 오늘날의 현실을 좀 더 의미 있게 통찰하고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놔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던 우리 안의 문제들, 하지만 반드시 좀 고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성찰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은하 선생님,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던져주셔가지고요.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차분하게 귀담아서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민라디오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